네,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죄를 물을 수 있을까? 13조 1항과 2항은 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1항은 형사의 경우 범죄 행위를 했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수사 및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걸 행위 시 법주의 혹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 항은 소급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재산권이나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향후 위원장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안 들리니까. 네, 그럴까요? 네. 네. 1항과 2항 같은 내용을 헌법에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인 보복 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식물을 팔았어요. 팔 때는 이 식물 판매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식물이긴 했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 이 식물이 마약으로 지정되었어요. 올해 마약류로 처음 지정돼 놓고 3년 전에 판 것을 처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만약 지금 내가 한 일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10년 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비로소 불법이 되어 처벌될 수도 있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행동 때문에 미래에 처벌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한계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해서 행동하라는 것이니 말이죠. 단,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커서 법률 생활의 안정성보다 공익 추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급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3조 1항입니다. 이 조항은 친일 재산을 국가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소급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하여 재산을 뺏길 위기에 처한 친일파 후손이 이 법은 2005년도에 시행되었으니 재산 관계가 이미 형성된 이후의 법이므로 헌법 13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제이므로 합헌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일 재산의 취득 경위에 민족 배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법통 계승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 재산의 소극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거죠. 또 친일 재산 환수 문제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는 점도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었어요. 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아니라 재판은 거듭해도 될까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범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아요. 수사는 다시 해도 될까요? 수사는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불기소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망은 연좌제에 관한 거예요. 연좌제는 본인의 행동이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행동이나 잘못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역모를 깨하다 잡히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였죠. 바로 그런 게 연자제입니다. 80년대까지 연자제가 너무 심했잖아요. 70에서 80년대에는 친척 중에 데모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연자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어떤 국가기관이 연자제를 적용해도 위헌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자제 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음으로써 연자제로 인한 피해를 아예 헌법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해외 이주 시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거주는 어디에서 살까 정하는 걸 말해요. 이전은 사는 것을 옮기는 것뿐 아니라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여행하는 것도 이전이죠. 즉, 이전은 이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겐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외 이주법을 보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이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란 사실관계를 국가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의 자유에 예외도 있어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37조 2항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이나 대통령 경호구역 등에는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 어디서나 변호사 개업할 수 있을까?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데 살인마나 마약 판매상을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공공에 유해한 직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말 그대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그렇게 선택한 직업을 수행할 권리, 그리고 선택했던 직업에서 이탈할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식품 영업을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특정한 직업의 경우 자격 요건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그런 제한에 해당되겠죠. 만약 이런 제한들이 지나칠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외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에 같이 일했던 판사나 검사가 특별히 예우를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해주는 것이 정관 예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니까 해결 방안으로 15년 미만 검사나 판사로 근무했던 자가 퇴직 2년 내에 근무했던 근무지 근처에 변호사 개업을 3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너무 과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후에도 정관예우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임 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규정은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사를 변호사 중에 뽑는 소위 법조 1호나 이후에는 후관 예우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부 법조 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데 특정 로펌과 기업 소속이었던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그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였다가 법관이 된 법관은 자신이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로펌에 대리하는 사건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금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압수수색 영장. 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다루는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건 누구나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만약 거주자 동의 없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돼요.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로 눈앞에 닥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행정력을 동원해 위험을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거나 집안에서 강도에게 위험을 받고 있다거나 할 때 거주자에게 문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문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들어가면 너무 늦겠죠? 이럴 땐 그냥 강제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가족폭력방지법에도 이런 내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경찰이 들어가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거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행정상 즉시 강제는 기본권을 많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적용되지 않고 아주 좁게만 인정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문, 차량, 간판 등이 파손된 것을 변상하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정하고 있어요. 사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17조뿐만 아니라 18조 통신의 비밀 보호,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16조 거주의 불가침 등이 모두 보장되어야 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건 사생활의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몰래 수집되거나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법원 행정처가 국회 개헌 특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정치인과 법조인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알려져 떠들썩했었죠. 저도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하고 친한지, 왜 친한지 이걸 리스트로 정리해 놓았던 거예요. 이 내용을 만들려면 당연히 제 사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했겠죠. 이거 명백히 제 사생활을 침해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등에 의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권리로 자기정보 열람 청구권, 자기정보 정정 청구권, 자기정보 사용 중지 및 삭제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을 요구하거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더해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는 모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일까? 이 조항에서 통신을 전화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편지, 이메일, 대화 등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은 모두 통신이에요. 대화 내용의 경우 통신의 비밀에 포함되기도 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도청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범죄 수사를 할 때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었을 때 감청, 법정 용어는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들여다보거나 전화 같은 걸 감청하거나 하는 거죠. 하지만 통신 제한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에 해당할 때 법률이 정한 방식과 절차로서만 할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맹점도 있어요. 범죄 수사를 통한 통신 제한 조치의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연장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사실상 무제한 통신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연장을 하더라도 총 1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되더라도 1년을 넘을 수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안 받고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의 비밀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화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따라서 비밀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대화 참여장 중 한 사람이 대화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후 이런 녹음이 형사사건의 증거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고 해서 불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대화 참여자일 땐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잘못된 상담을 해준 얘기예요.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하고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죠. 성폭행 사실에 대해 얘기 나눈 걸 녹음해서 이걸 성폭력 상담소에 틀어줬는데 상담원이 그거 위법이에요. 빨리 지우세요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증거를 없애버리라고 한 거죠. 이 상담원처럼 몰래 하는 녹음은 다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비밀은 제3자에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끼지 않는 남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참여자가 한 사람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요.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신념의 자유. 이 조항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 참 양심이 없구나 라고 할 때의 그 양심은 양심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19조는 국민들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헌법적 국민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비헌법적인 국민이 될지도 몰라요. 바른 생각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르지 않은 마음 먹지 않나요? 헌법에서 사용하는 양심은 바른 마음,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재판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것도 바른 마음에 따라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을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좀 장황하죠.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긴 해도 아무튼 일상적 의미의 양심과는 다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법률에서 쓰이는 양심은 바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란 국민 각자가 자기의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신념이 네모이든 세모이든 별표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가진 신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아, 저 자식 정말 짜증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짜증나고 화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각자 자기 것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19조와 20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라고 해요.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자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신념 가운데 하나의 신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진나라 때 분서갱 이후 생각해 보세요. 실용서 몇 종류만 빼고 모든 서적 불태우고 학자들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잖아요. 중세 유럽도 암울했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남의 신념을 인정해주면 나의 신념 또한 존중받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이 양심의 자유가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바로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인데 제가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법안을 내기도 했어요. 변호사 시절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하기도 했고요. 이 사건이 나중에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는 병력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대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력 의무 이행자라는 거냐라고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양심이 다르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적 의미의 양심은 바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바른 마음을 갖고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력을 거부했다는 의미죠. 참고로 제가 발의한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는 병력법 개정안이 여러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사되어 2019년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 과정에서 애초 발의한 내용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대체 복무제 관련해서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 등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곤 합니다. 미국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제하는 것을 위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 사태를 비판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무릎을 꿇는 선수들이 나타난 거예요. 2016년 8월 NFL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시작한 항의 행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칠게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더 많은 선수들이 무릎을 꿇는 행동에 동조하고 나섰죠. 심지어는 연방의회 의원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양심의 자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보십니까?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도교, 무속신앙 등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입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 자유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진 종교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예요. 이렇게 개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교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수업 시간에 특정 종교를 선전해도 될까요?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둘 다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강제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히 종교와 정치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조선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나라가 있긴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런 것이 많은데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기도 하죠. 또 종교가 정치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회신고제 대 허가제.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자유를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까지 헌법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검열 역시 안 되며 집회와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언론 출판에 있어서 금지되고 있는 허가 및 검열은 뭘 말할까요? 첫째, 표현물을 사전에 대중에게 공포하기 전에 국가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둘째, 제출받은 표현물을 국가기관이 심사하고, 셋째, 심사 결과에 따라 배포나 표현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검열 또는 허가로 봅니다. 과거 신문 발행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사가 신문을 찍어서 바로 배포할 수 없었습니다. 인쇄된 신문을 국가기관에 보내면 국가기관에서 쭉 살펴본 다음에 안 되는 기사에 X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진 채로 신문이 나옵니다. 심할 때는 신문이 아예 못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했을 때 국가기관이 먼저 보고 영화 상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했어요.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검열이나 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죠. 신문의 경우 문제 있는 기사라고 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이렇게 사후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전적인 검열이나 허가 같은 조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하는 조치로 상영금지 가처분 제도나 출판금지 가처분 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는 개인이 어떤 영화나 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영화 상영이나 책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개인의 범익이 침해되는지 살펴서 상영이나 출판을 금지합니다. 이건 소송이 제기된 개별적인 영화나 출판물에 한정된 것이고 국가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법원을 통해 문제 삼는 것이기에 모든 영화나 출판물을 상시적으로 법원에 보내서 허락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검열이나 허가와는 완전히 다르죠. 집회에 대해서도 허가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회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집회를 하려면 몇 월 며칠 어디서 몇 명이 어떤 주제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집회를 하겠다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 사전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심사한 다음에 광범위한 사유로 금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집회에 대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심사를 해서 집회를 해도 된다 또는 안 된다고 결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허가제도 아닌가요? 허가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사전에 그냥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하게 해주는 게 원칙인데 실제 집시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허가제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무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름만 사전 신고인 거죠.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제가 위헌 소송을 몇 번 냈는데도 이건 바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집회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매체들이 집회 관련해서 험악한 장면만 내보내서 그런지 아니면 집회 때문에 교통체증 생기는 게 싫어서 그런지 집회를 마치 범죄 행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표현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집회야말로 정말 중요한 표현의 자유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이 기본권의 수위를 매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생명권이에요. 살아있지 않으면 기본권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권리가 표현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기본권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권이에요. 또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려면 선거에서 사람만 뽑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표현 행위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인 기본권이라고 평가받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권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 다음으로 소중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해산시키는 걸 이해 못해요. 교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기본권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을까요? 저기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경찰이 강제로 집회를 해산한단 말이에요. 그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보면 어휴, 저런 범죄자들 차 막혀서 짜증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설령 집회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극기 집회를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또 촛불 집회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앞서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터무니없는 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라며 집회를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며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바꿔버렸어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추가했는데 그중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도로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요. 윤석열의 헌법과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는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